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추석 연휴 이후 이틀 딱 열리고 이제 또 주말을 맞이하는데요. 뭐 추석 연휴 전에 어떤 장세 흐름이 그리고 이제 섹터 흐름이 조금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리오포팅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내는 시점들이 좀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수급이 미리 가는 거죠. 저쪽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석 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도 이제 뭐 조정받은 종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 보복 소비가 있었던 그런 패턴을 좀 분석해 보면서 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굉장히 긍정적이 볼 수밖에 없는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장세는 조금 이제 지수단에서는 좀 소강 국면, 조정 국면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하고 이제 홍콩 주식은 좀 약세였죠. 그 이유가 헝다 그룹에 대해서 이제 중국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디폴트에 좀 대비하라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나 이슈가 좀 생기면 그냥 글로 수급이 확 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LNF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리포트가 나오면서 2차전지 전반으로 또 들썩이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잘 선택을 해야 이제 수익이 나고, 이게 수익이 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장세긴 하지만 그만큼 잘 짜야겠죠? 잘 짜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저 같은 경우 매일마다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런 내용들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장세를 또 잘 분석해서 다음 주 또 이제 연말까지 또 장에 대해서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장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보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07% 약세, 3125포인트 마감이고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100여 종목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조정의 느낌도 있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이제 올랐습니다. 0.07% 올라서 1037포인트. 근데 이제 하락 종목수가 한 200여 종목 많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좋았고 중소형주들이 조금은 조정을 받았던 그런 궤적의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60억 순매수, 기관이 3,4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00억대, 기관이 1,100억대 순매도, 그리고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3,400계약 정도 순매도. 그래서 뭐 그렇게 무난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크게 막 빼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 상승하고 S&P 1.2% 뭐 완전히 되돌렸죠. 다우 1.4% 상승하면서 헝다 이슈로 빠진 거가 이제 되돌려졌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니케이 증시는 2%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했지만 뭐 홍콩이 1.8% 밀렸고 상해가 0.8% 밀리면서 조금 이제 헝다 이슈가 여전히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대만도 1% 상승하면서 종가가 뭐 거의 고가로 마감하면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거고, 업종별로 한번 보죠. 업종별로 뭐 특별하게 두드러진 건 없었고요. 화학 쪽, 2차전지 쪽으로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900억 정도 매수했고 기관이 1000억 정도 차익 실현했죠. 그래서 오늘 LNF에 대해서도 이제 외국인 기관도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시세가 출발하는 지점인지 아니면 끝 마무리 단계에서 상승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2차전지는 끝 마무리 단계의 어떤 시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군들이라든지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상 초기 단계 어떤 시세 사이클의 흐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리스크가 낮은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조금 더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드려왔고, 수급은 뭐 이렇게 좀 오늘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지수 단으로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차트가 이제 약간 음봉, 예, 그냥 거래대금도 많이 좀 낮았고요. 그냥 뭐 여기 이평선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중장기평선 아래 두고 위에 60일, 120일 두고 그냥 박스권? 예, 이런 흐름이고,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예, 그냥 여기서 이평선 모이는 지점으로 이게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흐름이기도 한데,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소강된 어떤 상태 국면,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약간 약세 정도였고, 네이버는 이제 1.3% 강세, 카카오도 최근에 좀 낙폭이 컸는데 3.9% 강세,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동시에 좀 이렇게 순매수하는 기조 흐름, 네이버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기조였고요. LG화학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플러스 마감됐고,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약간 좀 마이너스, 현대차 그룹주는 약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1% 내외. 카카오 계열이 오늘 좋았죠. 3.9% 강세. 그래서 카카오 계열이라고 하면 뭐 DNC 미디어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데, DNCB도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이었죠. 오늘 셀트리온이 좀 빠졌습니다. 3.5% 약세.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좀 팔았고, 오늘 뭐 특별한 어떤 내용이나 이슈보다는 뭐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이었지 싶은데요. 이평선, 중장기평선에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궤적의 흐름을 조금 이어간다. 예, 좀 아쉽지만 그렇게 좀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셀트론 헬스케어도 3.8% 빠졌고요. 셀트론 제약도 4.5%. 이거 너무 많이 밀렸네. 어제 올린 거 그냥 다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에 좀 전개됐죠. 셀트론 3인방은 오늘 좀 약세. HLB 같은 경우도 3.8% 약세로 오늘 바이오 쪽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었고, 2차전지가 오늘 강했습니다. LNF가 시총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9.69%로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했죠. 에코프로 BM도 플러스 마감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펄어비스가 이제 6.3% 상승으로 기관이 많이 매수하면서 게임 업종에서 시총 1위는 이제 크래프톤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전망이 밝은 종목이 이제 펄어비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도깨비 출시가 예정이 돼 있다는 게 또 중장기 모멘텀을 또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니아 같은 이제 기업들이 바이오 쪽에서는 좀 주목을 계속 좀 받는 형태가 되고 있고, 한국 BNC, 시젠도 죽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 의거해서 진단 수요는 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고요. 오늘 HLB 생명과학도 5.2% 약세로 급등한 것들이 좀 조정받고, 오늘 2차전지 섹터 그냥 슈팅 나오네요. 대주전자제약도 21% 급등하는 흐름이었고, 에코프로도 5% 급등하는 흐름.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시장을 좀 압도하는 흐름이 전개됐다. 동아기업도 2.8% 강세 흐름. 오늘 클래시스가 6.9% 반등이었죠.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컸던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꾸준한 어떤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요. 오늘 박셀바이오 3.4% 약세, 박셀바이오 3.7% 약세, 레고캠바이오가 3.4% 약세로 바이오 섹터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오늘 대복주 내에서 아난티 굉장히 강했죠. 14% 강세. 이따가 그 이슈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신혼 같은 대복주는 상한가 쳤죠. 그래서 이런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넷플릭스에 출시된 드라마가 이제 미국 등지에서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관련주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 그래서 엄청난데요, 지금. 일단 대북주하고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급등주 대열에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오늘 2차 전지가 좀 강했던 기주의 흐름,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NC소프트도 2%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흐름, 포스코 케미칼도 2% 강세로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5.9%, 6%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여기 도치 형태가 좀 추세 반전이 됐네요. 그래서 위에서 돌리는 형태, 고점의 형태 내지는 뭐 한번 또 올려치는 형태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 궤적,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 상에서 좀 있네요, 현재. 그리고 대한항공도 플러스 마감됐고, 오늘 위드코로나는 최근에 좀 강세였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좀 짙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뭐 2차전지 대북주 요 정도, 네이버 카카오 정도가 좀 강한 궤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에서는 추석 연휴 전주부터 해가지고 한번 종합으로 볼게요. 누적으로. 그래서 2주치죠? 추석 전주랑 그리고 추석 끝나고 나서 이틀의 수급이 조금 추세적인 어떤 수급이 아닐까,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일단 1등이 크래프톤입니다. 다음 달 중하순에 이제 뉴스테이트라는 신작을 출시하는데요. 그게 좀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좀 많아요. 과금 요소도 좀 크게 있고, 또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고, 글로벌 IP잖아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지금 게임 업종 내 시총 1위인데 상승력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11월 이제 MSCI 이제 지수 편입의 가능성까지 좀 열려 있는 부분도 아마 좀 매력 포인트로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의 대장주죠. 역시나 2,200억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플러스 마감되는 흐름. SK하이닉스 여기서 좀 들어오는 흐름 1,700억, 삼성 엔지니어링, 중동 수주라든지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포인트로 1,000억 들어온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뭐 이것도 경기 민감 섹터의 어떤 딴의 수급이었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은행주들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그런 흐름에서 690억, S-오일, 경기 민감 섹터 꽤 많죠? 한국가스공사, SK, 더존비전도 최근에 흐름 좀 좋은 어떤 기주의 흐름을 보여줬죠.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수급 좋았고, 그 아래단에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위드코로나 대표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2차전지, 그리고 SD바이오센스 바닥권 탈출하는 흐름들. 그 아래단에도 이제 SK케미칼,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하나솔루션, 이제 화학 업종이나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 위드 코로나가 주로 이제 수급이 좋았던 지난 추석 연휴 전후한 수급의 흐름이었고, 코스닥에서 보면 동진세미캠이 꽤나 수직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뭐 개별주 성격이기도 한 것 같고, 데브시스터즈 좋았고, 첨보, 아이진, 셀리드, 모드투어, 테스, 매드백도, 바이오 종목들 꽤나 좀 많고요. 반도체 종목도 좀 섞여 있고, 뭐 컨텐츠주 에이스토리 같은 기업도 섞여 있고, 뭐 개별 성격이 좀 짙은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닥의 수급은.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좀 오롯이 좀 드러난 누적된 수급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NF,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리포트로 이제 급등한 걸로 볼 수 있고요. 목표 주가를 굉장히 대규모로 상향했네요. 24년 예상 EPS의 타겟 퍼 33배 적용. 지금 21년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겨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 매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였던 천정권, 고점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정확하게 지금 리포트, 이런 애널리스트단의 어떤 리포트 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내지는, 저는 이런 것들 전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어떤 구간대라는 거. 그래서 테슬라양 2차 전지 수주 5조 원 이상 예상된다, 할증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을 좀 쓰면서 시세가 좀 폭등하고, 메이저 수급은 이제 차익 실현 어떤 빌미로서 활용했고,
예, 그걸 이제 개인이 담았잖아요. 그래서 뭐 참 향후에 어떤 결과가 될지는 조금 예, 명확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순간에는 이 뭐 장밋빛이죠. 그리고 23년, 24년 수주 계약 지속될 것이다. 2차 대규모 수주 사이클 시작이다. 이런 뭐 상당히 좀 자극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수치, 조 단위 수치들이 좀 많이 빈번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투자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자극적이지만 그 자극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예,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고요. 뭐 섹터별로 차별화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 저는 시세가 좀 시작되는 단계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고자 하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차익 실현의 어떤 부분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GS건설이 대체적으로 좀 빠졌네요. 동부건설 정도 빼고 동부건설이 3% 상승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흐름이었고요. 헝다 이슈에 좀 센티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기회로서 전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이게 수익 내기가 참 쉽진 않은 장세 같은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좀 추후에 날 수 있는 그런 시세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조금씩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좀 모아나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기보다는 다음을 바라보는 어떤 종목들 전략들을 가지고서 조금 안정적으로 포트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장세에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안 갖고 있는 게 막 튀어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개인들의 손에 별로 주식들이 없다 보니까 더 급등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대로 가서 더 많은 개인들이 또 달려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전시효과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또 여러 번의 어떤 상승 하락 사이클을 이제 경험해 보면서 저런 것들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는 뭐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를 떠올릴 수 있고 그 전에는 2015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 막 화장품 막 바이오가 막 급등하면서 대규모 IPO 들어오고 그때가 떠오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도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 그런 섹터가 있고 태동하는 섹터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종목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헝다 리스크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조금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좀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오늘 뭐 중화권의 어떤 증시도 조금 좋진 않았고 어쨌든 헝다의 어떤 이 리스크 파산 위기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증시에는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헝다가 이제 23일 달러 채권 이자 지불을 못했다. 이 채권자한테 이자 지불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다가 발행한 달러 채권을 보유한 미국의 한 투자자는 전날까지 헝다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했다는 뭐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뭐 일부 지급하고 일부 지급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22년 3월 만기 달러 채권의 이자 거의 1000억이네요. 그리고 25년 9월 만기 위안화 채권 이자 425억 원을 이제 23일 지급을 해야 했다. 근데 일부 지급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급 기한 연장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좀 되진 않은 것 같고 정부가 지금은 뭐 그렇게 좀 그냥 먼 발치서 보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지급
불이행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제 되는 거는 디폴트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자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이제 공식 디폴트를 낸 것으로 이제 보진 않는다. 채권 계약서상. 그래서 디폴트가 나면 채권자는 이제 법원에 헝다의 파산 절차 개시를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헝다가 이제 근본적인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30일 동안 시간 끌게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중국 당국의 구제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게 뭐 벼랑 끝 정술 같은 건가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안 갖고 정부가 도와주는지 보면서 파산 뭐 신청을 하는 그런 기한 전에 뭐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헝다는 대마불사라고 할 정도로 큰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뭐 보도를 하면서 정부의 이제 구제 가능성을 좀 낮게 본 것이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그 보도한 건데 중국의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에게 이 헝다의 몰락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제 헝다에 시간을 주면서 점진적인 구제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와는 상반되는 그런 이제 신호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 내려온 지시는 이제 사회 불안 차단, 일자리 감소 대비, 주택 구매자 및 경제 전반에 대한 파장 완화에서 파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또 회계사야 법률 전문가 등을 긴급 소집해서 각 지역의 헝다그룹 재무 상태를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헝다그룹이 추진해온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인수를 준비하는 한편 시위 등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를 하라고 이제 요구했다. 이제 파산 신청하면 이제 그 채권자들 돈 못 받는 거니까 뭐 엄청난 또 이제 뭐 시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당국이 이 사회 이제 경제적 파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헝다의 부동산 사업 부문을 떼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거든요. 자동차도 있고 부동산 사업 부문을 떼내서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어쨌든 부동산 등 3개 범위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핵심인 부동산 부문을 국유화해서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이 되자 중국의 은행들은 일제히 헝다에 대한 대출 부담이 크지 않다며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다. 헝다의 채권자 중 하나인 저상은행은 상하이 거래소가 운영하는 Q&A 사이트에 헝다의 약 6,900억 원을 대출했으며 충분한 담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올렸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게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제한적인 거는 사실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는 뭐 이런 담보대출 상품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이게 예를 들면 1조 원짜리 대출인데 이거를 막 수백조로 이제 뻥튀기를 했던 그런 게 터지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중국은 이제 그런 어떤 파생 상품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뭐 그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는 어떤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엄청난 위기로 좀 불거지기보다는 이 불확실성은 좀 있다. 이 정도로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정도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홍콩과 상해 증시가 조금 약세로 밀렸던 이유가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중국이 이제 헝다그룹 몰락에 대비하라고 이제 지방 정부에 제시했던 요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을 줬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감 분석에서 조금 뭐 강조해서 조금 얘기 드릴 내용은 역시나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요 이제 기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백신 충분한 여유, 4달 말에 위드 코로나 검토해야 한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정도의 백신 접종률이 한 70% 가까이는 좀 올라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백신 수급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이제 확보를 했다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순방 뭐 일정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영국과 또 정상회담 하면서 뭐 백신을 뭐 교환하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음 달쯤 되면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의 어떤 방역 체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음 달 말쯤 접종 완료율 70%를 넘길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어떤 생각, 정부 측의 생각이죠. 그때 되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하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 말쯤 되면 그런 계획을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어떤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다음 달 말쯤 되면 거론될 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급들은 안전하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선취매하는 성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이제 추석 전부터 이제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흐름 자체는 추세적이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도 어제 같은 경우 첫 거래일에서 이제 여행 항공주들이 시장을 좀 압도하는 그런 강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꺾인다든지 수급이 다시 엄청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군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고, 향후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낼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풀어지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확실하게 굉장한 퍼포먼스로 올라올 거라는 게 확실하고, 과거의 케이스, 특히나 이제 사스 때랑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와 비슷한 어떤 케이스를 좀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봉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게 풀려서 이연 소비든 보복 소비든 펼쳐졌을 때는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낼 거라는 거죠. 실적도 그리고 주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을 제안했거든요. 남북미 혹은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측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대북주들이 아난티 일신석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시세를 냈는데요. 요 내용이죠. 북한 이제 김정은 이제 위원장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남한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두다 보니까, 대북주는 계속 눌려 있고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이제 폭발할 수 있는 명분을 딱 던져준 거죠. 그렇다고 이쪽 남북 경협주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 사안이라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 제안에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남한이 종전선언 조건 마련에 신경을 쓰라 하면서 좀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를 좀 취했다는 게, 일단은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좀 움직였다. 그래서 남조선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 결국은 지금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계속 정체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이게 바뀔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과거같이 미사일 쏘고 그거는 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방도를 아마 찾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던져줬다는 측면에서 흥미있고 좋은 발상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선 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를 하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문맥상 보면 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죠.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적대적인 어떤 뭐 대치 상황이라든지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이제 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게 여기서 이제 또 북한 외무성이 확실하게 딱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종전선언 추진의 성결 조건임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해서 미국이 이제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좀 제스처가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는 걸 얘기를 해준 것 같고, 뭔가 좀 이제 얘기가 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밑밥을 좀 까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관련한 남북 경협주들의 상황은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은 좀 열렸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리포트인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9월 14일 나온 리포트입니다. 제목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다 해서 이제 엔터레저 뭐 이제 이쪽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레저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보복 소비, 뭐 이연 소비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되면서 큰 어떤 실적의 어떤 이제 개선을 좀 앞두게 됐죠. 특히나 이제 모든 보복 소비는 다시 해외 여행으로라는 정말 뭐 1년에 한 2천만 명씩 이렇게 나갔나요? 하여튼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해외여행을 가던 숫자가 국내로 돌려지거나 이제 뭐 다른 뭐 명품 소비로 돌려지거나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뭐랄까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이제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건데, 일부 대형사에 집중된 어떤 그 소비가 벌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수혜가. 그래서 하나 이제 투어라든지 뭐 모두 투어라든지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큰 업체들, 조금 큰 업체들 위주로 이제 수혜를 크게 볼 걸로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제 글로벌 여행 재개 시에는 마지막 남은 러시아 굿즈인 해외 여행으로 모든 보복 소비가 되돌아올 것이 이제 명백하죠. 명백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이제 수급이 결국 이제 헝다 리스크든 뭐든 뭐 리스크 발동되고 또 우려감이나 지수가 또 조정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안전지대로 이동하려는 어떤 습성들을 보일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드 코로나, 특히나 이제 해외여행은 언젠간 열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쪽으로 이제 서로 미리 가려고 하다 보면 뭐 지금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추석 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던 게 이제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사 보셨듯이 다음 달 말쯤 되면 국내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한 70%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논의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막 대중들도 막 뛰어들려고 할 거고, 미리 선수들이나 메이저들은 아직은 그래도 이제 본격화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막 매수하려는 성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은 큐의 완전한 회복, 여행 1년에 막 해외여행 나가던 숫자가 2천만 명이면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회복되면,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보복되는 어떤 초과 수요에 따른 피해 상승, 그래서 막 여행 그 패키지 상품 가격이 막 엄청 이제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이런 것들이 뭐 결국은 이제 왜 이렇게 올릴 수 있냐, 막 계속 완판되면, 얼마 전에도 완판됐잖아요. 사이판 상품 내놨다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100만 원에 내놨는데 5분 만에 완판돼? 그럼 120만 원에 내놓으니까 이것도 10분 만에 완판돼?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결국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이제 만들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피해 상승이 좀 벌어질 거라는 거, 여행 상품이 나오는 족족족족 한정판처럼 팔릴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초기에 모멘텀이 강할 거라는 거죠.
예, 초기에. 그래서 이 여행주들이 진짜 실적이 제대로 나오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고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재빠르게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지소미아 이후 3년간 진행된 업황의 구조조정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될 것이다. 구조조정도 잘 됐다는 거죠. 카지노도 Q의 완전한 회복을 전망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이기에 규제가 완화된 강원랜드나 신규 증설이 있는 롯데 관광 개발이 관심기업이다. 그래서 기획사 쪽은 이제 매니지먼트와 플랫폼의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될 것이다 해서 하이브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음반 판매량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글로벌 투어가 이제 재개된다면 음반 판매량이 2배에서 6배는 증가해서 매니지먼트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성장한 위버스, 디어유 등의 플랫폼도 오프라인 이벤트 증가에 따른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최근 중국발 규제 영향은 음반 내 10% 내외에 불과하며 글로벌 투어 재개 시 중국 제외 매니지먼트 매출 성장으로 더욱 낮아질 것이다. 중국발 규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 기업은 하이브, 하나투어 이나 이제 모든 기업의 주가가 이제 상승할 것이다. 비슷한 궤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좀 그려갈 것이다. 그래서 여행, 카지노, 기획사 업종 모두 우상향을 전망한다.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며 2년 이상 억눌린 수요가 폭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이브는 글로벌 투어 재개와 V라이브 통합 등 위버스 고성장 모멘텀이 높다. 하나투어는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이연 수요 회복이 예상되며 인력 그리고 사업의 어떤 구조조정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커버리지 종목들 이렇게 좀 되고요. 카지노 쪽에서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여행 쪽에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기획사는 하이브, JYP, YG, SM.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랫폼 디어유를 이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뭐 위버스보다는 훨씬 이제 뭐 트래픽이나 이제 실적은 낮지만 그래도 이걸 끼고 있다는 게 또 고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저 모든 보복 소비는 다시 해외여행으로 해서 아까 이제 요약된 내용에 좀 구체화된 내용이고요. 한국의 2018년 19년 평균 해외여행 지급액은 연간 300억 달러, 약 33조 원을 해외여행에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토막 났다.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2017년 기준 1인당 2.6회 휴양과 식도락 위주의 여행을 즐겼지만 자산가격 상승과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전, 인테리어, 의류 이런 데 이제 뭐 보복 소비가 나타났죠. 글로벌 여행 재개 시 마지막 남은 럭셔리 굿즈인 해외여행으로 모든 소비가 되돌아올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이때 이제 03년 사스 때 중국향 17% 감소 이후 4년간 이연 소비로 인해서 10배 성장.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때도 2011년도 터졌잖아요. 그때 오염수 배출되고 막 일본 56% 폭사 주저앉았지만 이후 17년까지 7배 성장. 그래서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고 그 폭과 임팩트는 더 이때보다 더 클 거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염병, 자연재해 등 오랜 기간 지속되어도 2년 가까이 송객 수가 마이너스 100%에 근접한 시기는 처음이죠. 지금이 아니 줄어들어도 아무리 줄어들어도 뭐 반토막 나거나 17% 줄어들거나 이랬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100%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해외여행이. 그러니까 더 폭발적인 어떤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보다 약했던 2003년 홍콩 사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회복기에는 매번 엄청난 이연 수요를 확인했다. 중국 패키지 송객수는 2003년 약 3만 명에서 4년간 44만 명으로 11배 증가했으며 일본 원전 사고 있었던 2011년 일본 패키지 송객수는 20만 명이었으나
2017년까지 약 7배 성장한 146만 명을 기록을 했다. 출국자 수뿐만 아니라 가격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폭발하는 어떤 그 보복 소비가 굉장히 거대할 거라는 거를 좀 추측해 볼 수 있게 과거의 케이스를 이렇게 또 가져와서 또 설명한 자료 참 좋은 것 같고요. 2023년 해외 출국자 수 전망이 사상 최대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거라는 거. 와, 이렇게 막 급감했던 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 완전히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게 좀 예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이제 소수의 업체가 과거에 여행업계에서 뭐 한 50여 개 업체가 이제 뭐 난립하면서 수혜를 봤다면 이게 아마 10개 정도 아마 이렇게 예를 들면 압축돼가지고 수혜를 볼 거기 때문에 주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급등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 꽤 되셨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주가가 올라있는데 지금도 괜찮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많으셨는데 이런 이유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수익성이 굉장히 증폭될 수 있다는 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연퇴사 내지는 뭐 사업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반기 기준 약 50% 감소했다는 거예요. 임직원 수가. 모두 투어도 이제 뭐 이렇게 감소한 거죠. 근데 하나 투어가 엄청나게 감소했네요. 감소하긴. 반토막. 이 사람 내보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제 적자 자회사 이런 것들 뭐 청산시키면서 구조조정도 이제 굉장히 잘 됐고 이런 부분이 이제 비용 효율화를 좀 이뤘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지 법인들 뭐 청산시키고 이런 것들이 뭐 비용을 굉장히 낮추게 만들었을 거고 이게 수요가 회복돼가지고 실적이 회복되면 비용은 낮아져 있지. 매출은 굉장히 증폭하지. 그러면 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이쪽도 엄청난 어떤 실적의 증가를 낳을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콘서트 열고 뭐 여러 가지, 뭐 팬 미팅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중국 규제가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하게 만드는 건데 중국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5% 이하로 5% 이하로 이제 좀 낮아질 것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봐야 되고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엔터사들에 있어서 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뭐 20%막 이런 식으로 15% 20%뭐 비중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어떤 뭐 엔터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투자를 좀 꺼리거나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역시나 이제 플랫폼을 쥐고 있고 또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팬 플랫폼의 어떤 왕좌를 차지하게 된 하이브가 제가 볼 땐 가장 메리트가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플랫폼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SM하고 이제 하이브죠. SM도 디어유라는 어떤 요 플랫폼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보시면 상반기 영업이익 66억. 그러니까 뭐 적자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호적인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 거고 위버스는 이제 이미 작년에 매출액을 1200억.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플랫폼이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투어 이런 것들이 재개되면 뭐 이벤트 같은 게 많아질 거고 또 이제 그 이타카 홀딩스 소속의 이제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어떤 유명 해외 가수 와 이런 가수가 이제 하이브 소속이라니 엄청나네요. 트래픽이 이제 폭증할 거라는 거죠. 글로벌 투어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게 서프라이즈를 확신한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엔터사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 위버스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굉장히 우호적일 거는 거죠. 하이브에 대한 어떤 개별 그 리포트를 좀 보면요. 일단은 이 부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NCT,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TXT 등 산업 내 이제 주요 그룹들의 앨범 판매량은 2, 3년 전 대비 2배에서 6배 가까운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그룹이 지금 위버스 들어와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크고요. 오프라인 투어가 재개되면 BTS에 더해서 블랙핑크, 이타카 홀딩스 소속 그쪽도 이제 이벤트까지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향후 2년간 약 5개에서 6개 신인 그룹 데뷔 사이클이 엄청난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예상 실적 1조 9천억에 영업이익은 3,900억 전망을 하고 있고, PR 단으로 37배, 내후년 34배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좀 매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하이브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관련된 내용 어제 나온 기사긴 하지만요,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면, 아시아나 이제 연휴 탑승객 95% 트래블 버블 여행객이다 해서 연말까지 1000명 이상 예약 7, 8월 대비 증가세가 뚜렷하다 해서 인천 사이판 노선에 투입되는 뭐 이렇게 뭐 거의 뭐 이렇게 다 팔렸다, 거의 다 팔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항공편 탑승객 150명 중에서 95% 이상이 이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여행 수요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사이판 트래블 버블이라는 게 이제 서로 그 안전한 어떤 지역, 국가 간에 이제 그냥 그 2주 격리 안 하고 이렇게 여행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요 보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래요.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우수 지역 간의 안전막을 형성, 두 국가 이상이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해외에서 온 입국자들에게 시행하는 2주간의 자가 격리 면제되는 등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트래블 버블 안전한 뭐 버블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자, 이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큰데, 요게 이제 점점 더 이제 뭐 동남아 국가라든지 뭐 이렇게 사이판 같은 여행으로 이제 먹고 사는 국가들이 뭐 백신을 맞은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허용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성 연휴를 기점으로 이제 이 해외여행 수요가 이제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7월, 8월만 해도 이 트래블 버블 국가 여행객 수요가 항공편 편당 10명 이하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백신 접종률 증가하면서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좀 안전하니까 여행 가자는 어떤 그런 심리도 좀 작용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서서히 나타나는 게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헝다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가 뭐 막 나오면서 지수가 좀 출렁출렁 할 때 이런 종목들이 또 가다가 또 뭐 조정받고 약세일 때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 어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건 상당히 좀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싸게 사느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감해보고 이제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참 경계를 해야 되는 심리가 조급함이란 게 아닐까 싶어요. 매수를 했는데 빨리 안 오르면, 아니면 뭐 횡보하거나 질질 좀 흘러내리거나 하면 참 난감하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상 뭐 많이 얘기 드린 거지만 1년에 12개월이 있다면 한 2달 정도 오르고 나머지 10개월은 하락 횡보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제가 볼 땐 주식시장에서 좀 승리자로, 성공자로 좀 나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도 이제 정말 조급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조급하고 오래 가져가는 종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손절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손절에 대한 횟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만큼 뭐 기다리려고 작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적당히 이제 이익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만족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과거보다는 성숙했다고 좀 생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요 문구가 좀 오늘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어디서 이제 가져온 글이에요.
작은 이득을 꾀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그리고 작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급히 서두르면 통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얻으려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어떤 내용입니다. 장기적인 큰 꿈을 꾸고 있는 진짜 욕심쟁이는 단기적인 작은 이익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압니다. 사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주식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거든요. 예. 지금 조금 예를 들면 나는 작년 말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손실이고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당연히 이제 그때 대비해서 지금 시장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종목들도 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점의 어떤 구간이 약간 좀 어긋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럴 뿐이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마라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오고 때가 오고 또 이제 계좌가 돌아서는 구간이 오고 자신의 어떤 실력이 올라서는 구간이 오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 어떤 뭐랄까 인내라든지 그리고 자기 확신이라든지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사례 경험, 이제 간접 경험, 예,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것들 통해서 제가 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뭐 큰 손실도 보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었고 그런 구간이 있었지만,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고 알게 되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좀 듣게 되면서 나도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고 지금 뭐 혹이라도 조금 좋지 않은 계좌 상태다. 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다는 전제는 이 방향이 맞다는 전제. 예, 그래서 그 방향을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어떤 보면 좀 여기에서의 사명감인데, 저도 항상 이제 완벽할 수 없고 최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정말 매 순간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트렌드나 유행이나 어떤 흐름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갑자기 방향을 제가 막 뭐 바꾸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어떤 흐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이런 마라톤 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몇 달, 뭐 한두 달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뭐 돈이 안 벌리네 가지고 떠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앞으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매니지먼트의 어떤 영역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투자 행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의 어떤 뭐 손실이라든지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멀리 보고 조금씩 뛰어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정도와 원칙 중심의 경영이 가능하고 그 결과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도 똑같은 어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뭐 앞으로 잘 나아가는 우리들이 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